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경향신문 전우용 선생의 칼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과 4.19 혁명의 이념을 개선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사 역사관은 헌법이 명시한 대로 3.1 정신과 4.19 정신이며 그 핵심 가치는 인도, 정의, 인도, 민주 그런 이념이 있죠. 하지만 이번에 검증을 통과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수준 이하의 숱한 오류도 문제지만 이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규범적 가치인 헌법 정신을 짓밟는 점이 더 큰 문제다고 전우영 선생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가 역사를 발전시켰다면 그 식민 통치에 한가한 것은 역사 발전을 저해한 어리석은 난동이 되고 맙니다. 이승만 정권이 정의였다면 이승만 정권의 한거에서 4.19 혁명을 일으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의가 되고 그 이승만이, 쫓겨나는 이승만이 국부라면, 나라의 아버지라면 이승만이를 쫓아낸 대한민국 국민은 후레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헌법 정신을 부정한 역사책,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국사로 승인한 행위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을 정신적 내란 상태에 빠뜨리려는 내란 예비 음모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전우영 선생의 이 칼럼 정말 공감이 갑니다. 사실 부정을 저지른다든지 부패를 저지른다든지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의 정신을 좀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죄하면 그만해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만들어졌던 시스템을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역사책과 같이 자라나는 세대의 정신을 만드는 그런 교재에 교학사 교과서 같은 그런 독성 물질이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국가 백년대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정말 전우영 선생의 질타,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마음 깊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잉글리시 공부해 집에서 하루에 20분 원어민 선생님과 마주보고 잉글리시 공부해 INGLISH 잉글리시 대한민국 화상영어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이제 4천만 국민 모두의 영어 말하기 고민을 해결합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4U. 국제품질 인증 ISO 9001을 획득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국민TV 청취자분들께는 10%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통큰 할인 반값 상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 품격은 더블. 팟캐스트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에서 실속 2배, 품격 2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의 통큰 할인의 파격 가격. 반값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로 전화주세요.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네, 새누리당이 갑자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사퇴한 진영 장관, 그 장관을 때려서 매장을 시켜야 박근혜 대통령 쪽팔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쯤은 국민들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진영 장관의 처신에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건 진영을 떠나가지고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자기를 뽑아준 사람과 이견이 있을 때는
최대한 그 의견을 좁히려 노력을 하되 사퇴를 할 때는 잡음이 없도록 사퇴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진영 장관의 얘기가 새겨들을 대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초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서로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국민연금이 뭡니까? 직장에 있거나 혹은 직장에 없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은퇴 대비해서 급여의 일정액을 혹은 급여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정한 일정액을 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기가 낸 만큼 그만큼 더 내줘요. 그리고 거기에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은퇴한 뒤 65세부터 자기가 낸 만큼 물론 낸 것보다는 더 받죠. 받게 됩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은 자기가 적립한 돈이란 얘기입니다. 반면 기초노령연금은요. 바로 세금으로 조성된 돈으로 강제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를 연계시키려고 억지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합치면 더 많이 받는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오래 가입한 사람은 결국은 기초노령연금만큼은 자기가 내 만큼 덜 받게 된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요. 항상 차별받을 때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고 저항하는 겁니다. 도대체 세상을 굴림만 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서민들의 눈높이에는 조금도 맞추지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기초노령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1등 공신이었습니다. 경기대 정치대학원의 김재훈 교수가 바로 그 점을 짚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약 뒤집기를 하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 못지않은 정치적 정통성의 흠집을 가져온다는 이런 지적 정말 새겨들을 만합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18대 대통령 선거는 여러 변수에 의해 좌우됐지만 특히 연로세대와 영세 서민층에서 종전 선거와 판이한 투표 선택이 이뤄졌다. 60대 이상 투표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71.4%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21.4%를 득표한 민주당 문재인 후보보다 무려 3배 이상 앞섰다. 세대별 투표 경향에서 연로층이 보수정당 후보를 찍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지나치게 컸다. 총 득표율 차이 2.6%에 비춰보더라도 60대 이상 투표에서 엄청난 편차가 만들어졌다.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02년 대선 결과를 보면 같은 60대 이상에서 노무현 후보가 47.6%로 44.6%를 얻은 이회창 후보보다 앞섰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이 득표율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각각의 대선 직후 1,200에서 1,500명의 표본을 면접조사한 것으로 국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조사 결과다. 국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0대 이상의 득표율에서 문재인을 압도했습니다. 그 이전에 2002년의 선거에서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를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더 앞질렀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그 차이가 너무 커요. 박근혜 후보는 71.4%를 얻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21.4%를 얻었습니다. 무려 50%의 차이가 납니다. 선거 최종 결과에 따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를 2.6% 이기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요, 25배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김재훈 교수의 진단 계속됩니다. 박근혜 후보는 선거 당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달 20만 원씩 드리겠다고 공약했다. 소득이나 다른 연금에 연계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단언이었다. 이것이 60대 이상의 투표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란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 후보는 첫 해에 12만 원, 둘째 해에 14만 원, 다음 해에 16만 원, 임기 말에 20만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대선 후 어느 토론회에서든 단번에 20만 원씩 올려주겠다고 한 박 후보의 공약이 유권자를 더 사로잡았으리라는 평가가 공통적이었다. 선거 전략에 앞섰으며 어려운 복지 정책을 대중의 언어로 쉽게 잘 전달했다는 얘기까지 곁들였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 누가 먼저 선정적인 공약을 내놓느냐는 유권자 마케팅 전략이었을 뿐이며 그 실천 가능성에 대해 따져보지 않은 유권자에게도 잘못이 없다 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심은 표를 얻는 데 결정적으로 써먹은 이른바 메가 공약을 파기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정통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무려 71.4%를 얻어서 21.4%를 얻었던 문재인 후보보다도 50%포인트 이상 앞섰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기초노령연금을 누구나 가리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는 공약이 주요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한 쪽은 문재인 후보였죠. 첫해 12만 원, 둘째 14만 원 이런 식으로 가야 우리의 재정이 견딥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철회해서 재원이 생긴다손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단번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6개월 만에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다고. 상황이 어려워져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당선되기 위해서 가짜 공약을 내놓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가짜를 진짜로 환원시킨 것이 다름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의 댓글 공작도 정통성의 훼손이 되는 것이지만요. 60대 이상 압도적인 차이로 이김으로써 간신히 2.6%포인트 차이로 이겼던 이번 선거. 결국은 그러한 공약을 되돌림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정통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김재원 교수의 지적입니다. 대선의 이변은 특히 소득계층별 투표 분석에서 불거졌다. 월소득 249만 원 이하 투표에서 박 후보가 52.4%를 얻어 37.3%를 얻은 문 후보보다 15% 이상 앞섰다. 보통 저소득층이 보수 진영의 여당 후보보다는 야당 후보를 더 지지할 것이라는 통념을 깨버린 것이다. 2002년 노무현 후보와 1997년 김대중 후보가 모두 저소득층 투표에서 10에서 15% 더 얻은 것에 비교해보면 큰 변화였다. 이를 두고 학계와 언론에 계층 배반 투표라는 말들이 나돌기도 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이들 0세 서민층 투표도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공약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리고 또 다른 각종 복지 공약에 서민들이 넘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정말 미묘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후보도 복지를 공약하고 박근혜 후보도 복지를 공약했습니다. 가난한 취약계층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더 믿음직스럽게 보였을 겁니다. 왜? 그야말로 박정희의 딸 박근혜라는 혈연적인 관계가 주는 그 신뢰,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신뢰를 대통령이 되자마자 다 배신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민들뿐만이 아니고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의 투표 경향에 비해서 세 번째로 크게 바뀐 것은요. 바로 자영업자 집단입니다. 자영업자는 범중산층 이하에서 월급쟁이와 달리 대부분 소규모의 독립적 수공업이나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입니다. 이들의 투표에서도요. 1997년 김대중 후보는 46.9%로 24.7%를 얻은 이해창 후보를 크게 압도했고 노무현 후보 역시 47.0%로 이해창 후보의 37.7%보다 앞섰습니다. 자영업자 집단들도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후보를 더 지지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문재인 후보는 37.5%를 얻어서 56.0%의 박근혜 후보보다 크게 뒤졌습니다. 경제 불안계층인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건드린 요인 역시 경제 민주화와 복지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경제정책의 총론격인 경제 민주화도 대기업 친화 쪽으로 방향을 지금 틀고 있습니다. 결국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던 여러 가지 공약들, 그 결정적인 공약들을 모조리 다 거꾸로 뒤집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인 교수의 지적은 이어집니다. 지난달 16일 박 대통령은 3자 회담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내가 국정원 댓글 덕분에 당선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김 대표도 대답했듯이 그것은 계량화할 수 없는 변수였다. 그러나 국가정보기관 요원이 대선 민심을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았다면 그것은 일반 공무원이 개입한 관권 선거를 넘어선 선거 공작이었다. 대선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가려줄 검찰 수사와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 와중에 최동욱 검찰총장을 마녀 사냥식으로 찍어냈으니 어떤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나서겠는가. 그러게 말입니다. 국정원 댓글이라고 하는 대선 과정의 훼손, 이는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입니다. 이것과 함께 이른바 득표 전략상 메가 공약, 즉 박근혜를 당선시키는데 표를 많이 얻게 한 메가 공약이라는 기초연금,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파기까지 보태진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에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김정인 교수의 질문입니다. 서민들의 계층 배반 투표까지 패반하면서 과연 국정 수행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자영업자들의 허탈감은 언제 분노로 바뀔 것인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정통성이란 법적이기보다는요,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민심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다분히 정치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것만, 법적인 정통성도 문제가 있지만요,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메가 공약을 시금 죽먹듯이 어기는 이 패반을, 이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점도 결국은 박근혜 정통성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래 듣고 계속하죠. 김종서의 대답 없는 너 듣고 오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철이마왕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라니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울산 북구 명천동 중흥아파트의 가문 1210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절차적 정당성도 개판입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에 이어서 이 댓글 공작을 파묻기 위해서 NLL 대화록을 또다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꺼내 이용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자기들의 변명과는 달리
이 NLL 대화록을 써먹기 위해서 일찌감치 이 대화록을 써먹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사설은요,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사전기획 작품이 아니냐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즈음부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준비 작업을 벌여온 것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지난 4월 19일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한 공문을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입수해 어제 공개했다. 그날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바로 다음 날이다. 국정원은 국가기록원이 회의록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음에도 5월 8일 법제처에 같은 내용으로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지난 6월 중순에 이뤄진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가 불법임을 인지하고서도 정치 공작적 차원에서 사전 기획된 것일 수 있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가 결국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이것이 기소돼서 결국은 범죄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자 바로 거기에 맞춰서 국정원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유관부서에 해석을 의뢰한 겁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법제처에 또 물어봐요. 법제처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권 해석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통보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비밀 등급을 낮춰서 공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 주역은 지금 박근혜 공안정치의 주역인 남재준 국정원장입니다. 먼저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당시 국정원의 해명과 배치된다. 국정원은 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시나리오라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부터 조직의 명예를 지키려 회의록을 공개했다고 주장해왔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직접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그같이 주장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3자 회담에서 박영선 의원이 주장하자 남재준 원장이 의문 해소 차원에서 했다고 말했다. 한데 국정원은 박 의원의 발언이 있기 최소한 2달 전부터 국가기록원에 해석을 의뢰하는 등 회의록 공개의 명분을 확보하려 분주했다. 둘째, 국정원은 국가기록원과 법제처가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을 내놓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결국 무단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그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의 공공기록물이라고 했다며 회의록 공개의 합법성을 강변했다. 하지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록 문제는 정식 안건에 상정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이 지난해 12월 이건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고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회의록 공개 준비 작업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면 집권하면 까고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청와대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회의록 공개를 기획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서 그야말로 모든 부서의 그 최상층에 군림하는 청와대 작태를 보면요. 국정원의 이러한 대화록 공개 작전도 청와대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번 공문 사건, 즉 국정원이 사전에 국정원 댓글 공작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그런 시점에 대화록을 까기 위해서 그 까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기록원과 그리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이 공문은 국정원이 정권의 정통성 11호까지 확산 조짐을 보인 대선 개입 사건을 희석시키고 NLL 논란으로 국민을 호도해서 야권을 옥죄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해
하려고 준비했음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 개입 사건뿐만 아니라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에서 이뤄진 정치 개입 실상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의 방해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바로잡고 국정원 정치 개입의 국기문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이 남재준 국정원이 마련하는 소위 셀프 계획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키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죠. 자기 것을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저항만이 답일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하죠. 신영재의 입만 살아가지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도 환경 호르몬을 쏟아내는 주방용품을 쓰고 계신가요? 이젠 250도에서도 환경 호르몬 제로인 친환경 실리콘 주방용품 마미 스테이블을 만나보세요. 전국 백화점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지난주에 정자해 주신 어정부 거주 영애님 그리고 울산시에 거주하는 박진사님 감사합니다. 예, 정자 운동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에 난 기사였는데요. 정말 일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좀 정신병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인데요. 그런 일베스러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의외로 많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보면은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나라를 문란시키는 그런 전염병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외무부 공무원의 한심스러운 작태. 오늘 한겨레신문이 고위 공무원의 의식 수준이 이 정도라니 라는 사설을 통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국방대에 교육 파견 중인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국방대 이전과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해 종북 세력 음모, 적화 통일 사전 작업이라는 글을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외교관은 일부 군인 공무원들과 이미 국방대 수도권 존치위원회라는 비공식 조직을 결성했고 조만간 국방대 안의 사무실에서 현판식까지 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네. 자기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 빨간 색깔을 입혀서 비난하는 이런 생명증 중환자가 어떻게 외교부의 고위 공무원까지 승승장구했는지 공무원 인사제도의 허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법 절차를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비공개 조직을 만들어 정부 정책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는 고위 공직자들의 기강회의와 집단 이기주의는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과연 이 외교부의 고위 공무원을 어떻게 처벌할지 국민들은 쳐다볼 겁니다. 사실 국방대 수도권 존치위원회를 민간인들이 만들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자기의 주장을 할 권리가 있고요. 자기의 주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어떤 행동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들도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비공개 조직을 만들어서 그 공무원 조직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은 공무원 그만두고 해야 되는 일이란 얘기죠. 최근까지 주 러시아 대사관 공사 참사관 겸 총영사를 지내고 귀국한 이원우 외교부 국장이 국방대의 안보과정 인터넷 클럽에 올린 국방대 지방 이전에 대한 저의 생각이란 글의 주장과 논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방대 지방 이전의 의도가 종북 세력이 민간의 참여가 없는 쓸쓸한 국방대를 만들어 군에 대한 민의 소통기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군에게 전작권을 내놓으라고 한 것은 주한 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을 속이면서 교묘하게 미군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철수하게 하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라는 것이다. 정말로 가공할 만한 사고방식입니다. 외교부의 국장이라는 자가 그야말로 초등학생 수준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설에서도 지적하다시피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너무나 유치하고 한심한 논리여서 반박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다만 국방대의 지방 이전이 군과 민의 접촉을 소원하게 해서 군민을 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해공군의 본부가 서울이 아니고 왜 계룡대로 이전을 했겠습니까? 왜 그건 문제 삼지를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또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 국장령도 되면요. 전작권 환수 국방의 문제이긴 하지만 외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무식한 인간이 외교부의 국장에까지 올라갔다는 자체가 외교부라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국장은 어려운 남의 나라를 도와주러 간 군대는 당연히 자신의 전작권을 가지며 세계 최강의 미국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말고 세계 어디에도 미군이 자신의 전작권을 외국에서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 나라에서 내버려두지를 않아요.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갖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런 기본적인 사실마저도 모르는 인간이 무슨 글을 쓰고 무슨 외교부 국장을 하고 그리고 무슨 외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국장의 집단 행동은 서울 소재 국방대의 논산 이전 계획을 저지하려는 세력의 집단 이기주의에 편성한 느낌이 강합니다. 거기에 정가의 보도인 색깔론을 동원한 셈이 있죠. 이들이 국방부 안에, 국방대학교 안에 사무실까지 내기로 했었다니 국방대 쪽이 뒤에서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가 조사를 통해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응문의 조치를 취하겠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일로 오히려 군민 화합이 깨지고 공무원에 대한 민의 불신이 더 커지겠다는 사실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정희의 한숨만 듣고 오겠습니다. 네, 낭만고양이 님도 정자 약속을 지켰다고 게시판에 써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요.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 한겨레신문이 오늘 특종을 했죠. 보건복지부가 기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형편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활을 도와주는 곳인데요. 국가예산으로 운영이 되죠.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이것을 불법 사찰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배우가 누구인지 정말 국정원의 이 댓글 공작이 들통이 나니까 이제는 이런 식의 관건 선거를 획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앞부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247개 자활센터의 직원과 자활 사업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한다. 공문을 보면 센터 직원, 참여 주민의 정당 및 종교활동, 센터장 직원의 자활사업 목적 외 정당 활동, 당원 모집과 이념교육 및 종교활동의 자활근로 사업비 사용 등을 조사해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네. 이 사실 자활센터는요.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차상위 계층, 쉽게 얘기해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난한 인간들이니까 어느 정도 좀 인권을 침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게다가 명백한 불법 사찰이에요. 자활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지역사회에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정치활동과는 무관한 사업이에요. 아무리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센터 직원과 참여 주민 4만여 명의 정치활동을 감시할 근거는 그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우리 헌법 17조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정말 깨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정치활동을 감시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가공할 만합니다. 이번 지시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직후에 내려간 점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건 관련자 가운데 한두 사람이 자활센터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련자들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죠.
호들갑을 떨면서 전국의 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정당 활동 여부를 조사할 성격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물론 자활센터 직원은 물론이고요. 참여한 주민들 4만 명이나 넘습니다. 이 모든 4만 명의 주민들에게까지 감시망을 확대한 것은 이석기 사건을 빌미로 지역 단위의 풀뿌리 사업까지 감시 체계를 일상화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도 짚어야 될 제목인데요.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선의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기획조사는 상당한 정도의 공안적인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결국은 이석기 사건을 수사한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불법 사찰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관건 선거를 획책하려는 시도는 초장부터 분쇄되어야 합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